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방송된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고가의 선물 수수 논란에 대해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정치 공작이라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아쉽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 저출산 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일환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협회는 파업을 준비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제안도 나왔는데 정부는 사표 수리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지난해 1심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10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방송됐죠. 한밤인데도 시청률이 8%가 넘을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졌는데 집권 3년차 국정 현안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얘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갈 기자,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로비부터 어떤 집무실까지 쭉 한번 먼저 소개를 했는데 처음 보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입에는 청와대 이런 말이 좀 입에 익은데요. 맞아요. 이제 대통령이 머물면서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의 대통령실이죠. 이 대통령실 내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사 로비부터 해서 이 자신의 집무실 그리고 국무회의장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받은 선물까지 모두 공개를 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도 가끔씩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종종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평소 집무실입니다. 아, 이곳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하는 방이군요. 네,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채택한 우리 정부 120대 국정과제입니다. 네, 집무실 문 앞에 이렇게 놓은 거는 뭐 네. 특별 의미가 이걸 있습니다. 놔두고 늘 이제 이 국정과제를 이제 보면서 내가 아직 미진한 게 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네. 이게 백악관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직접 깎아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한국 대통령에게 네. 증정한다고 조세프 바이든. 아버지가 네, 50년 이상 쓰시던 아. 책장인데요. 네. 아버지 연구실에 있다가 퇴임하시고는 명예교수실에 있다가 네. 작년에 작고하시고 나가지고 이거를 제가 집무실에 갖다 놨고 집무실 가장 가까운 장소에 놓으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제 기억을 좀 하고 싶었고요. 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그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런 이제 아버지의 그런 생각을 좀 저도 계속 새기고 그러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집무실에 갖다 놓게 됐습니다. 네, 한번 보셨는데 그리고 어제 대담에서는요 사각값 그러니까 국민 실생활 민생과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물가 금리 문제 시작해서 많은 얘기 나왔는데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도 많이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이 대담에서 경제라든지 교육, 또 의료, 노동, 저출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본인의 이제 의견도 밝혔는데요. 우선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가 오르게 되면 실질 임금이라든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민 생필품 생활 물가는 규제 완화와 또 공급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사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과를 비롯한 과일들의 물가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라면서 의료 인력을 확대를 하면서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좀 줄여주고 또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네.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 정말 중요한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이 출산율이 꼭 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배웠다라면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휴머니즘에 입각한 이 가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죠.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관련해서도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는데, 자, 얘기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방문을 때문에 접근했던 사람이. 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뭐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부부싸움 했냐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떠들썩했던 게 이 고가의 선물 문제인데 이 선물 두고 간 사람 대해서 이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좀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이 사건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도 국민과 어떤 소통에서 그냥 덮어두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거든요. 네.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시에 설명도 하고 또 양해를 구할 부분은 양해를 앞으로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부분 하나가 있다면 네. 매정, 박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매정하게 그 물리칠 수 없지 않느냐, 박절하게 뭐 안 만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뭐 한국인의 어떤 정 그러니까 이 부친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부친과 또 자신은 직접 작고하신 부친의 그 책상을 놓고 언제나 기릴 수 있는데 네. 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부친의 어떤 친구라고 오니까 매정하게 이렇게 안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인데 네. 중요한 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공과 사가 뚜렷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정하게 박절하게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자리와 대통령 부인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처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그것을 차단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언급이 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도입 뭐 얘기가 나왔는데 뒤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박지영 본자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전에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뭐 이번 설명으로 좀 해소가 됐을지요? 김경률 회계사가
아쉽습니다. 그렇게 자기 5자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아쉬우면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예, 비대위원이죠. 야당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전혀 해소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매정하고 박정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법조인 아닙니까? 검사 시절에 매정하고 박정하지 못해서 최순실 씨를 끊어내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정치 공작이면 수사해야죠.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라든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변명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지지율 하락에 좀 더 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언급하신 뭐 범죄 행위다라는 건 좀 해석이 분분하고 또 한번 체크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바로잡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 논란의 해결책으로 제기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특별감찰관 도입, 제2부속실 설치 의견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들으셨는데 이런 해결책 방안이 일각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예방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종훈 실장님은 이 다른 좀 해법이 좀 있나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요, 윤 대통령 말씀이 이겁니다. 예방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검토하고 있다. 네. 검토하고 있다에 일단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어쨌든 제2부속실이나 혹은 특별감찰관 제도는 당이 건의하는 어떤 형식 또 적절하게 특별감찰관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북한 인권위와 관련돼서 이사 선임을 지금 미루고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지금 조건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당에서 좋다. 그럼 민주당과의 어떤 협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특별감찰관부터 하자라고 협상을 해서 밀어붙이면 사실 그럼 받아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예방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2부속실은 비서관이 있고 행정관들이 있고 또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대통령 부인이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공식적으로 챙기고 그것들을 시스템화해서 기록에 남기고 특정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제2부속실이 할 일이기 때문에 네. 밀어붙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제2부속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종건 실장님은 이제 특별감찰관 이 도입은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받으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박지원 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동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없던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건 사고가 있었으니까 제도를 만든다. 그럼 사건 사고는 뭐냐?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사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출발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법률적인 의혹이 있다면 수사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뭐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가 우선인 거고 또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하시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행위인지 아니면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권한을 남용하는지 애매한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틈에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해결하려면은 국회하고 같이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좀 아쉽다는 반응을 내놔서 윤 대통령과 좀 갈등을 빚은 바도 있는데, 자, 마침 어제 있었던 관훈 토론회에서 이 대목에 관련해서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도 오늘 방송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찍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열한 몰카 공작이다라고 딱 선을 그었는데, 또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임명 이 얘기를 좀 했고요. 좀 안 나온 게 덧붙여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걸 하지 않았고 당시 영부인도 좀 의혹 많았다 이렇게 좀 화살을 돌리는 좀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부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 수사하시면 됩니다. 두 분 다 검사 출신 아니에요. 수사 잘하시잖아요.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셨는데요. 저열한 몰카 공작은 수사해야죠.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저는 그 말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이제 서천시장 방문했을 때 대통령에게 이제 90도 폴더 인사했는데, 이런 그 대통령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아마 의사 표현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군요. 자, 이종훈 실장님, 그리고 네.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관련해서 총선에 좀 투표에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결과 여론조사인데,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밥상머리 이슈로 올라갈 텐데, 윤 대통령이 좀 이번에 입장을 밝히면서 어떤 여론조사 내용일까요? 민심이랄까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 그 수사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그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예. 이미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이 고발을 한 거죠? 네, 민주당 고발 말고요. 네. 그 매체에 대해서 네, 매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몰카 공작을 편 그 집단에 서울의 소리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단에 대해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 아마 배당을 해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이미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미 그 어느 정도 뭐 동영상도 나오고 예. 뭐 기사처럼 기사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영이 저는 선반영이 됐다고 보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네거티브 공작으로 봤을 때 그 공작 자체의 여론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 과정들이 거쳐졌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것과 관련된 언급을 함으로써 이것이 종지부를 찍느냐, 과연 또 여론에 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느냐,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느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양재민 변호사님, 좀 소소하게 저희가 윤 대통령 발언 들으면서 마지막에 좀 저희가 한번 웃어본 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이슈로 부부싸움 했냐 이런 부분에 전혀 안 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은 사실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많이 배려를 해서 그냥 분위기 네. 환기를 위해서 이제 저렇게 질문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사실은 이 남편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뭐 잡음이라면 잡음이랄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의 관계까지 이렇게 좀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실 부부싸움을 했느냐 안 했다라면서 이제 웃으면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마무리가 끝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마지막 마무리는 그래도 좀 사과를 하면서 끝나면 참 더 깔끔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좀 아쉬움은 드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종훈 실장님, 뭐 여기 발언에 대해서 어제 대담 두고서 많은 반응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네. 뭐 민주당, 개혁신당에서 뭐 여러 가지 목소리 냈습니다. 쭉 한번 보셨을 텐데, 네네. 쭉 보시면서 또 어떤 좀 느낌 드셨습니까? 뭐 민주당이나 또 개혁신당 제3지대에서는 처음부터 이 대담과 관련해서 형식부터 이제
비판을 많이 했죠. 대통령이 국민과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소통을 하려면 기자회견도 하고 또 좀 비판적인 어떤 질문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부터 어쨌든 민주당이나 혹은 다른 야당의 입장은 비판적인 어떤 시각으로 점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일단 뭐 사과와 관련된 이야기 또 뭐 성찰이 없었다 이런 반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김경률 비대위원 말씀하셨지만 이젠 공이 아마 비대위로 또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담 이후에 어쨌든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아쉽다라는 표현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좀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죠. 연초 불거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심경을 밝혔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도 선거 그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지만 뭐 또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막 전화를 하면서 뭐 하기는 좀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 위원장과 뭐 직접 연락도 안 하고 총선 전까지는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정우 실장이 일단 네. 당정 간에 불필요한 오해 살 일을 서로 버리지 말자. 네. 애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저 말씀은 사실 대통령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원칙을 밝혔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그런 모습이 만약에 언론이나 혹은 국민들한테 비춘다면 아이고 이 사람 좀 공천해 달라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지 예. 않겠습니까? 끝까지 연락을 안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신 거고 또 진짜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오해가 있다면 직접 연락을 해서 풀 수 있는데 굳이 네. 일요일 날 비서실장이 가서 뭐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뭐 있었잖아요. 갈등 초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요일 날 아침 예. 갈등 초기에. 그러니까 그때도 일반 국민들은 아니 전화 한 통화로 얘기할 거 굳이 비서실장이 갔다라는 어떤 뭐 뒤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립니다. 예. 어찌 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직접 연락을 안 한다는 건 원칙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당무는 개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뭐 여당 대표와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소통을 해야죠. 소통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당무 개입이 아닌 선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또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박지원 부총장님 일단은 뭐 집권 여당 공천 과정에 대통령 개입하지 않겠다. 한 위원장 위치를 존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은 뭐 인터뷰 내용은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종호 실장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폴더 인사했잖아요. 그걸로 끝났다. 그리고 지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하고 똑같이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당정 관계 진행되었던 것들 한번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체리 따봉이 갑니다. 이준석 대표 잘려나가고요. 김기현 대표 잘려나가고요. 그다음에 인유한 위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부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한편으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 측근인데 인재영입 위원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관위원장도 대통령이 추천했을 것이라고 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당의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하는 자리가 다 장악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자신이 할 수 있는 융통성도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이 대통령의 이런 이 당의 장악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드러나는 선에서 지난번에 이제 비서실장을 보낸다거나 또는 뭐 대통령실의 논평을 통해서 발표된다면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당무 특히 이제 공천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한다라고 되면 이거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드러난 사실을 갖고 한번 추측까지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위원장과 2차전이 그래도 있는 거냐, 갈등 2차전이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들 많은데 한번 이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일단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한 위원장도 어제 이런 얘기를 관련해서 한 게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나 또 당의 그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거를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더 건강한 관계로 우리는 발전할 것이다. 네, 이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서로를 존중한다, 서로의 다양성,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좀 일쳐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20년 전부터 검사 시절부터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그렇게 정립돼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그 전군표 국세청장을 당시에 부산 내려갔을 때 처음에 2007년인가요? 부산 검사로 내려가서 국세청장을 구속하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좀 말렸거든요. 구속까지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 윤석열 검사를 내려보내서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설득하지 않았죠. 그리고 구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한동훈 검사는 너무 독립운동하듯이 한다라고 웃었거든요. 즉 독립적으로 자신의 어떤 판단이 옳다고 여긴다면 당시에 윤석열 검사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해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생각이 다른 걸 존중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것 같고요. 폴더 인사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 부원장님 계속 폴더 인사 말씀하셔서 김정숙 여사를 만났을 때 각도 보셨습니까? 폴더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90도로 인사했어요. 김정숙 여사는 그거를 못 본 척하고 외면했고 또 어린 아이를 그때 눈높이로 이야기를 할 때 거의 90도 각도로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대통령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인사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을 사진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인사를 하는 걸. 그래서 굳이 너무 많은 해석을 붙이는 게 아니냐라는 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그리고 이 얘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출마한 용산 참모진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 대통령 후광 기대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총선에 출마한 용산 참모진들에 대해서도 특혜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정말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했고요.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 강남을 이른바 양지에 공천 신청한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여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낸 걸 보고 어쨌든 강남을 출마 고집 않겠다. 당의 뭐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종훈 실장님 윤심을 따르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아니 이거야말로 사실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요. 이원모 비서관이 사실 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더라고요. 또 이원모 비서관이 결혼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를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사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또 가까운 사이였나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강남이라든지 또는 부산 해운대 쪽에 주진우 비서관도 사실 같은 입장이잖아요. 주진우 비서관과 이원모 비서관의 공천 과정이 그야말로 대통령의 앞으로 당무 개입 내지는 또 공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안 했다에 사실 상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모 비서관이 스스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자신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 어디든 가라면 가겠다. 뭐 이거군요. 자,
부원장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요. 일단 권력 실세여도 선거에 도움된다면 불출마 말릴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작용도 나올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한데 뭐 한 위원장이 그대로 좀 실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못하죠.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이용모 제가 직책을 잘 모르는 전 검사로 인사 대통령 인사비서관입니다. 예, 이분 그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해가지고 나토에 같이 갔다고 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그 정도면 사실 이 국민 정서상 공천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떳떳하게 나는 이제 강남은 뭐 조금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여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파워죠. 대통령 파워인데 금방 제가 지적했던 이야기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에서의 의중이 그대로 다 관철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야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장가 기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나왔죠?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오래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정당 지도부와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절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의제를 갖고 조율하기 위해서 진행하던 회담인데 참여정부 이래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겸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에게는 여야 지도부 모두가 협상 대상이고 대통령으로서 정당 대표를 만날 수는 있지만 야당 대표와 독대하는 건 좀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여야 먼저 얘기를 하고 다 같이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만나는 게 좀 꺼린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한 부분이 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영부인도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공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의 부부 같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찌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같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 발언에 참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만 만날 수는 없다. 여당 대표 많이 만났잖아요, 이제까지. 그럼 여당 대표 만난 만큼 야당 대표도 만나야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재명 대표와 대선에서 경쟁했지만은 지금은 위치가 다릅니다. 상권 분립에 입각해서 볼 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고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는 지금 입법부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입법부의 일이 뭡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당연히 같이 만나야죠. 예산 편성권 물론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잘 이상한 헌법 때문에 행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도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만나야 될 또 한 축의 국민의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좀 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용 실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대통령이 밝힌 어떤 선결 과제들 해결된다고 하면 다 같이 이제 회동이 가능할까요? 만남이? 자, 이 영수회담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분리돼야 된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분리돼야 된다라고 해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해창 그러니까 총재 시절 이해창 대표가 총재라는 이름을 버리고 한나라당도 그 당시부터 이제 이 원내대표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제도적인 차이가 바뀌었고요. 또 문 대통령도 역시 계속 그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원칙적으로 같은 어떤 선상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미 선거입니다.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물론 국정 운영에서 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여야 대표와 대통령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마 선거 전에 특별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로서 국민들이 어느 쪽이 잘했다, 어느 쪽이 못했다라는 그런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정립이 될 겁니다. 확실하게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든 여당 대표를 만나든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어떤 국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영수회담이 본질이 아니고요. 뭐 철수회담도 좋고 영의회담도 좋고 네. 그냥 국가가 어렵고 경제 위기니까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자주 만나시라 도움을 받으시라 그 이야기잖아요. 본질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진희 변호사님 어제 마침
대담 방송이 또 어제 MBN 매일경제와 연합뉴스에서 각각 관련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매일경제와 MBN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5일부터 6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 운영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었더니요.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37%,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8%로 부정평가가 21%포인트 더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4일 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34%,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나서요. 역시 부정평가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부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30%에 있는 어떤 지지율에 대해서 뭐 전 세계 정상들도 사실 경제 문제 때문에 비슷하다, 들쭉날쭉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올해는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지지율 어떻게 보면 회복하기 위한 어떤 일환이기도 하고 또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참 우프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웃기고 슬프다?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외신에도 다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조롱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대통령도 지지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지율 수치가 올랐다는 게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60점 미만이면 낙제점입니다. 낙제점인데 30점에서 35점 올랐으니까 야 성공했다, 지지율 올랐다 이렇게 우리 평가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한 50% 정도 넘어서고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상황 자체가 제가 우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공직자들 말씀 잘 듣고 특히 이제 기재부나 이쪽에서 짜서 올리는 성장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공부하셔가지고 제발 경제만큼은 좀 제대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좀 아주 잘하는 건지 지지율이. 지지율로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25% 갤럽입니다. 네. 갤럽 조사입니다. 25%였어요. 그때 당시에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하면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 승리를 했어요. 아니 20%인데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또 MB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 29%, 이것도 역시 갤럽 조사입니다. 4월달, 2009년 4월달이요. 당시에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또 YS도 8%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네. 막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이것이 아니라 고정 지지층이 계속 떠받치고 있는 와중에 똑같이 민주당도 그렇다면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고스란히 당의 지지율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건 윤 대통령의 실망을 했다라고만 표현할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당에도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구나라고 반성부터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뒤가 잘못됐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건 비판받아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정 운영의 문제예요. 정당은 지지율이 낮으면 선거에서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국정 지지율가 낮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민생이 파탄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질적으로 다른 범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방송 토론 어제 데뷔를 했는데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차기 대권 얘기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놀랐다, 뭐 의외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 장가 기자, 이 대권 도전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좀 한동훈 위원장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면 안 떠납니다. 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라는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 대권 출마를 물어봤을 때 그때 일은 그때 생각하겠다면서 우선은 총선 이후의 결과가 좋아져도 나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네. 있고요. 또 대권 출마 같은 건 그때 인생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다면서도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겠다는 건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좀 선택지를 다양하게 놓고 보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돼서 그러면은 대권 도전을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라는 네.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종우 실장이 네. 이 당 핵심 관계자분들도 이 발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도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 기자가 조금 더 집요하게 물었어요. 예.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총선이 끝났다. 근데 본인이 이야기한 것들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당신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계속 질문하니까 툭 얘기한 게 예. 이기면 당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 의지, 네 글자로 권력 의지라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의 어떤 그런 이 결과물을 내겠다. 그러니까 어떤 공약을 하든 아니면 어떤 약속을 하든 스스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투자, 그러니까 이 표로서 표를 얻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실행력이 있구나, 이 사람이 성공하겠구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어쨌든 정치에 완전히 안착을 했구나, 이 일회성 구원투수가 아니구나라고 국민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보훈자님, 사실 지금도 미래 권력으로 조금 평가, 어떤 추측, 전망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안 할래요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겠죠. 다만 저는 그 변수는 김경률 비대위원과 명품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대통령실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리고 또 김경률 비대위원장 편을 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을 비판할 수 있는가, 그것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는 지지율이 연동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립 변수로서 대권 주자가 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독립되지 않는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이 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사그라드는 거고요. 독립 변수로 존재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더라도 독립 변수로서 지지율을 올려서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 방금 그래픽으로 나갔는데 차기 대선 양자 대결을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42, 이재명 대표가 36. 그래서 좀 오차범위 바뀐가요? 좀 우세하는 걸로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나왔네요.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처음으로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연 내용인데, 자, 장 기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죠? 좀 과격한 발언도 좀 나오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번 총선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서울 강서을에다가 공천 신청을 했는데요.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고 있는 박성민 그리고 이철규 의원을 콕 집어 지목을 하면서 이들이 김성태로 표적을 맞추고 시스템 공천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또 박성민 의원이 공관위 핵심 인사를 통해서 김성태를 컷오프하고 박대수 의원을 강서을에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는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다면서 공천 기획서를 제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때요, 이석채 전 KT 회장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자신의 딸을 정규직에 채용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정이 났는데 이후 사면 복권되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채용 비리는 사면 복권이 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이런 방식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의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당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 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네, 보면은 이철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기획단이 기준 설정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왜 남을 원망하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차기 대선 양자 대결 관련해서는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 이런 걸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양진 변호사님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이철규 의원 향해서요. 조금 전입니다. 추악한 완장짓 했다고 솔직한 양심 고백이나 하시라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맞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원내대표 시절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정권의 비열함을 밝혀내고자 원내 부대표단이었던 당시 이철규 의원에게 가르쳤다. 그런 아픔들의 현신과 또 희생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야비함을 나는 가르치지 않았다라면서 되려 음해와 중상모략의 비판의 아이콘으로 이번에도 추악한 완장질을 했다고 솔직한 양심 고백이나 네. 하시라라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지목된 이철규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공관위원이나 비대위원은 총선 때 욕먹는 자리입니다.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보통 한 20%에서 30% 물갈이라고 표현되는 현역 의원 교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현역 의원 교체와 관련돼서 어떠한 이유를 대든 사실상 억울하지요. 억울하다고 여기고 억울하다고 여긴다면 원망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특히나 그 당사자가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비난의 어떤 강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지금 억울한 심정, 본인이 표현하는 그런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미 이것과 관련돼서 한 번 또 선거도 못 나왔거든요. 네, 지난 총선이요. 지난 총선에도 못 나왔고요. 근데 이번에는 사면도 되고 해서 아마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선기획단이 내놓은 원칙이 특정인만을 배제하려고 만든 원칙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안 되는 것들이라고 기준을 세웠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외에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걸릴 수 있는 후보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 그러니까 법은 아닙니다만 이런 규칙이라든지 규정의 형평성에 비춰봤을 때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김성태 전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이 전부터 그런 날이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실제로 현실화됐으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데 뭐 흘러가는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뭐 미확인 정보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치부 기자이시니까 더 많이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음해성 그런 문자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미확인 정보들이 총선 때 진짜 많이 오고 또 일부 그 언론들에서 많이 또 기사화되는 어떤 상황도 있고 그래갖고 기소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아마 그런 정보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원장님 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탈당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일단은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뭐 공천 기획서를 다 계속 얘기하는데 김 의원 탈당을 할까요? 어떨까요? 일단 뭐 계속 불만을 이야기해 보고 예. 전국의 변화, 제3당들이 어떻게 약진하는가 상황을 보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김태우 전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셨던 분이 같은 지역구예요. 본인 아마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김태우는 바로 사면시켜서 바로 공천 줬는데 나는 사면시켜 줬는데 왜 공천에서 바로 배제해? 네. 이런 생각할 겁니다. 당 운영과 그다음에 당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이 대통령실의 사명권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막 작동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정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예. 이철규 위원장 이런 분들이 자제해야 돼요. 사실 이철규 위원장이 제가 재선이죠. 재선이 보통 이제 그 인재영입 위원장 이런 자리 못 맡거든요. 인재영입 위원장의 자리가 당대표나 당의 그 원로들이 맡는 자리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김성태 의원이 공격하더라도 가만히 계셔야 돼요. 이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게 참 본질이 탄로납니다.
자, 설 연휴가 내일 사실 시작인데 설 연휴하면 첫 번째로 사실 드는 생각이 뭐 많이 있을 텐데 고향으로 가는 분들 뭐 많을 텐데 자, 여야 지도부도 오늘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거나 했는데 장갈 기자 이 어떤 좀 상황 펼쳐졌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 9시에요. 서울역에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어깨띠 메고요. 그리고 자신의 손편지도 나눠주면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만나서 잘 다녀오시라 인사를 했습니다. 총선을 62일 정도 앞두고 많은 시민들과 좀 스킨십을 좀 이어가려는 모습인데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 앞에 많은 경호 인력 그리고 카메라들이 더 많아서 정작 시민들과의 좀 만남은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일 비대위원 등과 함께 연탄 나눔 행사에도 오늘 참여를 합니다. 그동안 주요 인사들에게 당에서 설 명절을 주는 돈을 차라리 이 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자라면서 연탄 7만 장을 기부하고요. 이 중에서 2,000장은 직접 나르는 봉사활동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는데요. 호남선이 출발하는 곳에서 호남 민심을 집중 공략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또 설 명절 인사를 촬영하는 모습도 자신의 SNS에 올리고요. 올해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 이런 말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 여야 모습 봤는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설 연휴 맞이해서 이 배포를 한 게 있는데 손글씨로 직접 쓴 것들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현수막 같은 것도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면서 저렇게 정책 홍보물을 나눠줬는데요.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손글씨를 써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용은요. 저는 되고 싶은 건 없었지만 하고 싶은 것은 참 많았다.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또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다라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거리에 이 현수막에도 한 위원장과 또 윤재욱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직접 이렇게 손글씨를 써서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라는 문구에 각자 이제 원하는 답을 적어넣는 형식이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손글씨로 국민의 삶이 피어나면 좋겠어요. 라고 적었고요.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이 힘나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사실 설 인사하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온 게 있는데 12시 이후에 공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종우 실장님 부원장님 둘 다 이제 설 연휴 때 어디 가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날 이제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오를지 가장 관심인데 한 분씩 한번 말씀 좀 해보실까요? 먼저 실장님, 예. 네, 윤 대통령의 어저께 그 대담에서 첫 번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사과 얘기였어요. 사과값. 사과값, 애플 사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사과가 이렇게 비싸졌다. 저도 시장에 가서 봤더니 배 가격보다 사과 가격이 더 비싼 건 올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사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가 이야기가 저는 가장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까. 물가다. 그러니까 뭐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아이고 두 정당이 또 저러고 있네라고 지나갈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제사상 그러니까 이 설 차례 음식을 만들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물가 걱정이 제일 먼저 입에 오르겠고 또 앞으로의 어떤 민생이라든지 삶의 무게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원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좀 이슈 꼽아보자면요. 뭐 저기 명절인데 명품백 하나 들고 왔어? 뭐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겠어요? 농담 비슷하게. 네. 앞서 이제 장 기자님 이야기하신 거 제가 하나 좀 바로잡을까 하는데요. 네. 민주당이 용산을 가는 것은 호남선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갈 때는 여야 양당이 조정을 합니다. 특정 정당이 먼저 서울역을 찝으면은 다른 정당은 용산역을 가고 이런 식으로 조정된다는 같이 것을, 몰리면 안 되니까요? 몰리지 않는 것을 제가 예. 말씀을 좀 언론에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나온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린 네네. 차원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 그런 일정 잡는 실무자를 해봤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꼽자면은 명품백 말고요. 어떤 거 다른 게 좀 있을까요? 결국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와 임금의 문제인데 물가라는 것이 지금 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물가가 적정 수준에 오르는 것도 경제 성장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물가 이상으로 실질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많아져야지만의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이 복지 정책과 더불어 가지고 성장 정책을 과감하게 이끌어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삶이 나아진다라는 근본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신 없으면은 기재부의 전문가들 의견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뭐 어떻게 아까 오늘 윤 대통령 얘기, 한동훈 위원장 얘기, 뭐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많이 나눴는데 네. 밥상머리 어떤 설 올라갈 어떤 정치권 화두 뭐 아는 분은 어떤 좀 얘기를 할까요? 정치권 얘기는? 정치권 얘기 중에 또 한 가지가 아마 제3지대 얘기를 또 그렇네요. 빠지지 않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우리가 20대 총선을 겪으면서 국민의당이라는 한번 제3지대를 한번 키워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학습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 총선을 치르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념 정당 말고 민노당이나 지금 진보 정당이나 혹은 정의당 같은 이념을 색깔을 뚜렷한 어떤 제3당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빅텐트라고 얘기하는 중도 정당이 언제나 만들어졌다가 다시 양당에 흡수되고 만들어졌다가 흡수되고 해서 내가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가 끝까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지금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밥상머리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적인 어떤 뭐 토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내일이면 설 연휴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명절이라 설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조카들 세뱃돈 얼마 줘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라이브 픽 보고 해답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설문조사 결과 설날에 세배를 받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세뱃돈이 52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 세뱃돈의 액수도 다릅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미취학 가족은 10,000원, 초등학생은 3만 원에서 5만 원, 중고등학생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성인은 1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명절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척집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58%에 그쳤다는 점에서인데요. 예상보다는 적은 수치죠. 과거에는 대부분의 이들이 친척집에서 명절을 보냈다면 이젠 그 비율이 절반을 겨우 넘기는 상태고요. 대신 연휴를 이용해서 개인 시간을 가지는 이들이 많아진 듯합니다. 각자 연휴를 즐기는 방식에 차이가 있겠지만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볼 생각에 기대감에 찼던 어르신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이브 픽은 설 연휴에 친척집 대신 공항을 찾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 연휴에만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명절 연휴 실적 중 최고 수치인데요. 확실히 이젠 많은 이들이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고향 대신 해외를 찾는 모양새죠. 특히나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는요. 공항에 2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몰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항공사들은 출발 4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맞춰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는 연휴 기간 승객들의 안전한 공항 이용을 위해서 출입국장을 조기에 오픈하기로 했는데요. 보안 검색 인력도 120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인파가 모이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듯 싶습니다. 여행지에서 짧게라도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라도 드리면 더욱 좋겠네요.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